딸아이가 손주를 돌봐달라며 저를 미국으로 불렀습니다. 손주를 씻기는데 아이가 제 코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날 밤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그해 58이었습니다. 당시 제 삶을 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저를 복 많은 여자라고 했을 겁니다. 20년도 더 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밤잠 설쳐가며 딸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나중에는 일산에서 꽤 이름난 한정식집을 열어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마침내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약간의 자산도 마련했죠. 제 딸 이름은 유진입니다. 유진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남편을 혹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목숨보다 딸을 더 사랑했습니다. 딸아이가 손주를 돌봐달라며 저를 미국으로 불렀습니다. 손주를 씻기는데 아이가 제 코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날 밤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그해 58이었습니다. 당시 제 삶을 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저를 복 많은 여자라고 했을 겁니다. 20년도 더 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밤잠 설쳐가며 딸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나중에는 일산에서 꽤 이름난 한정식집을 열어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마침내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약간의 자산도 마련했죠. 제 딸 이름은 유진입니다. 유진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남편을 혹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목숨보다 딸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진이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텐마루에 앉아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진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땐 한 달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유진이가 전화해서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했을 땐 수화기를 붙들고 오후 내내 웃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했습니다. 사위 이름은 최서방, 민준입니다.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쌀밥에 간장만 비벼 먹으며 딸을 키울 만큼 가난해 봤으니까요.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을 때 눈도 함께 웃지만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입은 아주 활짝 예의 바르게 웃고 있었지만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 식사하며 사위는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일가를 이루신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저는 그저 웃으며 하늘이 도왔지라고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또 물었습니다. 따님은 유진이 하나뿐이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애는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유진이가 정말 좋겠네요. 왜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좀 거북했지만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며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자책했습니다. 딸도 다 컸으니 자기 인생이 있는 건데 엄마라고 평생 옆에 붙잡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혼 후 민준이와 유진이는 민준이의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습니다. 처음 3년간은 유진이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오늘은 눈이 왔다, 새로 배운 요리를 해봤다 자랑하기도 하고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밥을 먹다가 전화벨이 울려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 순간 제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렸고 당장이라도 날아가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일도 바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유진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지훈이. 화상통화로 손주를 처음 본 날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뽀얀 피부에 동그랗고 큰 눈이 꼭 제 딸 어린 시절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당장 동네 금은방으로 달려가 작은 순금 팔찌를 사서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손주 사진을 손에 들고 밤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손주 때문에 넋이 나갔다며 웃었죠. 저는 늙으면 집안에 아이들 소리 나는 것만 바라게 되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태어난 후로 유진이의 전화는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육아 때문에 바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연말의 어느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막 잠자리에 들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진이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엄마,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가? 유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주러 오면 안 돼? 저는 허둥지둥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지금 사업 시작 단계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나는 일하면서 지훈이까지 돌보려니 너무 힘들어 엄마. 더는 못 버티겠어. 딸은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엄마, 딱 몇 달만이라도 와서 나 좀 도와줘. 제발. 저는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에는 가게도 있고 다니던 요가 교실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막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분 성함은 지석 씨.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죠. 우리 두 늙은이는 매일 아침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참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 날에는 죽 한 그릇을 사다 주시려고 5km가 넘는 길을 달려오기도 하셨죠.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책상 위에 놓인 지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유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쉬고 웃었습니다. 엄마라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갈게. 그 말을 듣자마자 유진이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하는 거 알아.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될 줄은. 사흘 후 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요가 교실도 취소하고 지석 씨와의 약속도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다 오실 겁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몇 달쯤?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늙어서 주책이라며 웃었지만 그분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분의 눈빛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으로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 자신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비행기는 한밤중에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발 아래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기쁨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손주를 만나고 딸과 함께 지내고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지낼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 노년도 마침내 단란한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의 끝에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제가 눈물이 모두 마른 텅 빈 눈과 뼛속까지 시린 마음을 안고 그곳을 한밤중에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6시간의 비행은 정말 길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와 앉아있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 복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는 내내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제가 직접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가 아장아장 달려와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모습,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 딸아이가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엄마가 오시니 살 것 같아요 라며 웃는 모습, 오후에는 유모차를 밀며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그런 소박한 상상만으로도 비행 내내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나가던 승무원이 허리를 숙여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 손님? 하고 물을 정도였죠. 저는 화들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마 제가 아주 즐거운 생각을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자가 이 나이까지 살고 나면 돈이 많고 적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 곁에서 엄마 하는 소리 한 번 더 듣고 자식과 손주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비행기는 오후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잿빛이었고 낮은 구름 덩어리들이 땅을 짓누르는 듯해 어딘가 스산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딸과 손주를 만날 생각에 마음만 급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캐리어 3개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온갖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질 좋은 멸치, 건오징어, 표고버섯, 홍삼, 손주옷, 장난감, 과자, 심지어 유진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제가 담근 장아찌까지 몇 통이나 챙겨왔습니다. 밖에서 10분 가까이 기다려서야 유진이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딸을 힘껏 안았습니다. 안고 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딸은 너무 말라 있었고 얼굴은 푸석했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우리 딸? 딸이 웃었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유진이의 눈빛이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왔어, 엄마.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가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왔는데 바쁘다니.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에이, 젊은 사람들은 일이 중요하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스스로 캐리어 2개를 끌고 유진이가 하나를 끌었습니다. 딸은 걸으면서 회사 일이며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곳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차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조금 놀랐습니다. 꽤 좋은 외제차였습니다. 지난번에 통화할 때 유진이는 부부의 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했었는데 저는 차를 보며 물었습니다. 차 바꿨니? 유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할부로 산 거야, 엄마.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집들은 듬성듬성했고 가로수는 끝없이 이어졌으며 갈수록 한적해졌습니다. 마침내 차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꽤 넓은 2층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은 제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이 집 전세니? 유진이가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샀어. 저는 놀랐습니다. 샀다고? 딸이 웃었습니다. 민준 씨가 월세 내는 거나 할부금 내는 거나 비슷하다고 그냥 사자고 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살 정도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하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작은 남자아이가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심장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전화기에서보다 더 늙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늙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비행, 피로, 온갖 걱정들, 그 모든 것이. 하지만 그 기쁨은 10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거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장난감은 사방에 널려 있고 옷가지들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으며 먹다 남은 패스트푸드 상자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오래된 음식 냄새와 단내 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잠시 서서 집안을 둘러보자 유진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요즘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서 엄마,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위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편한 실내복 차림에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저를 몇 초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 다른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시는 길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라든지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같은 말들. 하지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캐리어들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짐을 엄청 많이 가져오셨네요. 그러고는 등을 돌려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막 도착했잖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그날 저녁, 저는 자진해서 부엌으로 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통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음식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꺼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돼지고기 김치찜, 시금치 나물, 모두 유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동안 지은이는 제 주위를 맴돌며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찌개 냄비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한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오래 못 먹었을 것 같아서. 민준이는 찬장에서 식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 입에 잘 안 맞아서. 그러고는 몸을 돌려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애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아직 아프지는 않지만 불편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유진이네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저 멀리 먹구름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맑고 바람도 부드럽지만 마음속으로는 곧 비가 쏟아질 것을 아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비가 언제 내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디건을 걸치고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거실에서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아직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냐고 물으러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한 칸 더 내려서는 순간 제 발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장모님 오시면 일이 한결 수월해질 거라고.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제 막 오셨는데.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당신 엄마지. 누구 엄마야? 설마 남한테 맡길 거야? 사람 쓰면 한 달에 500만 원은 좋게 드는데 장모님 오시면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돈이 얼마나 절약되는데. 저는 난간을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세는 무슨? 당신 엄마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시거든. 그리고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 당신밖에 없는데 나중에 재산 다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왜인지 그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아주 불쾌한 감정이 천천히 가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은 아직 생각이 있구나.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남자들은 때로 여자보다 현실적이니까 민준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해명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시간에 공원을 산책했지만 여긴 아직 어둡고 추워서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산음료, 소시지, 냉동식품, 버터, 치즈, 케이크, 온통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져 겨우 쌀, 조금과 달걀 몇 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끓이고 달걀말이를 좀 했습니다. 7시쯤 되자 유진이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딸은 죽 냄새를 맡더니 웃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다. 제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얼른 먹어. 다른 자리에 앉아 금세 2 그릇을 비웠습니다.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즐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내려왔습니다. 죽을 보자마자 그 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빵은 없어요, 어머님?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한식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민준이는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냈습니다. 전 이런 거 잘 안 먹어서요. 말을 마친 그 애는 컵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쪽 음식에 익숙해져서 그래, 엄마,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보니 피곤한 게 아니라 무심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길을 가는 내내 제잘거렸습니다. 친구가 어떤 슈퍼히어로를 좋아하는지, 한국에도 공룡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착하게 굴면 할머니가 있을게. 아이는 몇 초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나 할머니 있는 거 좋아.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는 역시 아이입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이틀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잠시 쉬려는데 유진이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내려다보니 해야 할 일 목록이었습니다. 마트 장보기, 세탁물 맡기기, 지훈이 데려오기, 정원 정리, 저녁 식사 준비, 자동차 오일 교환. 저는 목록을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 일들은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엄마. 저는 딸을 보고 다시 종이를 보았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에이, 내 딸인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쉴 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은 지 5분도 안 돼서 민준이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마당 잔디는 왜 아직 안 깎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미처 못했다.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그것도 다 못하세요. 어머님? 그 말에 저는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저는 문득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장보고, 밥하고, 손주 데려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을 쓸고 닦고, 침대 시트를 갈고, 물건을 정리하고 거의 1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집에만 계시면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 애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준이가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유진이는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석 씨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식사는 하셨을까? 아직도 호수공원을 혼자 걷고 계실까? 저는 잠시 서 있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한국에 남겨두고 딸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를 필요로 한 것은 딸이 아니라 무급 가사도우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서늘하게 만든 것은 민준이의 태도가 아니라 유진이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석 씨의 문자였습니다. 단 몇 글자였습니다. 선자 씨, 거긴 춥지 않습니까?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석 씨가 보낸 짧은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자 씨, 거긴 춥지 않습니까? 정말 별것 아닌 몇 글자였는데 왜인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은 때로 아주 넓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의 짧은 안부 한마디가 마음을 녹여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누군가 조용히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처럼요. 저는 침대 머리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편에서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오래 보고 있으니 마음까지 시려왔습니다. 저는 지석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춥네요, 지석 씨. 문자를 보낸 지 1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가실 때 캐리어에 감기약이랑 파스 좀 넣어드렸습니다. 잊지 말고 챙겨 쓰세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방구석에 있던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위에 있던 옷들을 걷어내자 바닥에 작은 파란색 파우치가 보였습니다. 안에는 감기약, 바르는 파스, 생강차 몇 봉지와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석 씨의 약간 기울어진 글씨체였습니다. 자식, 손주 돌보다 보면 자기 몸은 잊기 마련입니다. 부디 건강 챙기십시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제가 추울지 더울지, 허리가 아플지, 머리가 아플지 기억해주고 있는데 정작 바로 이 집 안에서 저는 그저 일하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 밤 잠을 설친 탓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거의 7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아침 안 됐어요?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늦잠을 잤네. 민준이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넘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될 만큼 심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방식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차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유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에이 엄마, 그냥 제가 할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좀 서둘러 주세요. 저 이따가 회의 있어요. 순간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매만지는 척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희생을 점차 의무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익숙함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거의 정해진 프로그램처럼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하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장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데려오고 씻기고 재우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싱크대에 손을 짚어야만 바로 설 수 있었고, 어떤 날은 걸레질을 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주저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슬프게 한 것은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피곤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알아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옷을 개다가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쇼핑 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어서 보니 아동복 몇 벌, 명품, 가방 하나, 화장품, 구두, 합계가 한국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두 사람 일은 괜찮니? 민준이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늘 똑같죠 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씀씀이가 좀 큰 것 같아서.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어머님?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유진이가 힘들다고 해서. 민준이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해요. 듣기에는 평범한 말이었지만 왜인지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알아서 잘할 수 있다면 왜 유진이는 울면서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을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왜 이렇게 돈은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걸까? 그 생각은 몇 초간 스쳐 지나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박선자 고객님, 이번 달 자동이체 금액일 3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300만 원이요? 상대방이 다시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네, 이전에 등록하신 해외주택 담보대출 상환금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유진이가 집을 살 때 재정증명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잠시만 도움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만 잠깐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몇 달 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트 한가운데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큰 집, 새 차, 비싼 물건들, 그리고 민준이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든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었던 것은 나였을까? 그날 저녁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장모님 마음 약해서 살살 구슬리면 다 돼. 곧이어 딸아이가 손주를 돌봐달라며 저를 미국으로 불렀습니다. 손주를 씻기는데 아이가 제 코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날 밤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그해 58이었습니다. 당시 제 삶을 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저를 복 많은 여자라고 했을 겁니다. 20년도 더 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밤잠 설쳐가며 딸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나중에는 일산에서 꽤 이름난 한정식집을 열어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마침내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약간의 자산도 마련했죠. 제 딸 이름은 유진입니다. 유진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남편을 혹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목숨보다 딸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진이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텐마루에 앉아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진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땐 한 달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유진이가 전화해서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했을 땐 수화기를 붙들고 오후 내내 웃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했습니다. 사위 이름은 최서방, 민준입니다.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쌀밥에 간장만 비벼 먹으며 딸을 키울 만큼 가난해 봤으니까요.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을 때 눈도 함께 웃지만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입은 아주 활짝 예의 바르게 웃고 있었지만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 식사하며 사위는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일가를 이루신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저는 그저 웃으며 하늘이 도왔지라고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또 물었습니다. 따님은 유진이 하나뿐이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애는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유진이가 정말 좋겠네요. 왜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좀 거북했지만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며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자책했습니다. 딸도 다 컸으니 자기 인생이 있는 건데 엄마라고 평생 옆에 붙잡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혼 후 민준이와 유진이는 민준이의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습니다. 처음 3년간은 유진이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오늘은 눈이 왔다, 새로 배운 요리를 해봤다 자랑하기도 하고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밥을 먹다가 전화벨이 울려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 순간 제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렸고 당장이라도 나라가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일도 바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유진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지훈이. 화상통화로 손주를 처음 본 날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뽀얀 피부에 동그랗고 큰 눈이 꼭 제 딸 어린 시절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당장 동네 금은방으로 달려가 작은 순금 팔찌를 사서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손주 사진을 손에 들고 밤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손주 때문에 넋이 나갔다며 웃었죠. 저는 늙으면 집안에 아이들 소리 나는 것만 바라게 되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태어난 후로 유진이의 전화는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육아 때문에 바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연말의 어느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막 잠자리에 들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진이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엄마,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가? 유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주러 오면 안 돼? 저는 허둥지둥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지금 사업 시작 단계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나는 일하면서 지훈이까지 돌보려니 너무 힘들어 엄마. 더는 못 버티겠어. 딸은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엄마, 딱 몇 달만이라도 와서 나 좀 도와줘. 제발. 저는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에는 가게도 있고 다니던 요가 교실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막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분 성함은 지석 씨.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죠. 우리 두 늙은이는 매일 아침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참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 날에는 죽 한 그릇을 사다 주시려고 5km가 넘는 길을 달려오기도 하셨죠.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책상 위에 놓인 지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유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쉬고 웃었습니다. 엄마라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갈게. 그 말을 듣자마자 유진이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하는 거 알아.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될 줄은. 사흘 후 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요가 교실도 취소하고 지석 씨와의 약속도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다 오실 겁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몇 달쯤?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늙어서 주책이라며 웃었지만 그분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분의 눈빛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으로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 자신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비행기는 한밤중에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발 아래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기쁨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손주를 만나고 딸과 함께 지내고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지낼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 노년도 마침내 단란한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의 끝에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제가 눈물이 모두 마른 텅 빈 눈과 뼛속까지 시린 마음을 안고 그곳을 한밤중에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6시간의 비행은 정말 길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와 앉아있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 복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는 내내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제가 직접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가 아장아장 달려와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모습,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 딸아이가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엄마가 오시니 살 것 같아요 라며 웃는 모습, 오후에는 유모차를 밀며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그런 소박한 상상만으로도 비행 내내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나가던 승무원이 허리를 숙여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 손님? 하고 물을 정도였죠. 저는 화들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마 제가 아주 즐거운 생각을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자가 이 나이까지 살고 나면 돈이 많고 적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 곁에서 엄마 하는 소리 한 번 더 듣고 자식과 손주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비행기는 오후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잿빛이었고 낮은 구름 덩어리들이 땅을 짓누르는 듯해 어딘가 스산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딸과 손주를 만날 생각에 마음만 급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캐리어 3개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온갖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질 좋은 멸치, 건오징어, 표고버섯, 홍삼, 손주옷, 장난감, 과자, 심지어 유진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제가 담근 장아찌까지 몇 통이나 챙겨왔습니다. 밖에서 10분 가까이 기다려서야 유진이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딸을 힘껏 안았습니다. 안고 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딸은 너무 말라 있었고 얼굴은 푸석했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우리 딸? 딸이 웃었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유진이의 눈빛이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왔어, 엄마.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가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왔는데 바쁘다니.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에이, 젊은 사람들은 일이 중요하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스스로 캐리어 2개를 끌고 유진이가 하나를 끌었습니다. 딸은 걸으면서 회사 일이며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곳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차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조금 놀랐습니다. 꽤 좋은 외제차였습니다. 지난번에 통화할 때 유진이는 부부의 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했었는데 저는 차를 보며 물었습니다. 차 바꿨니? 유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할부로 산 거야 엄마.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집들은 듬성듬성했고 가로수는 끝없이 이어졌으며 갈수록 한적해졌습니다. 마침내 차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꽤 넓은 2층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은 제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이 집 전세니? 유진이가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샀어. 저는 놀랐습니다. 샀다고? 딸이 웃었습니다. 민준 씨가 월세 내는 거나 할부금 내는 거나 비슷하다고 그냥 사자고 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살 정도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하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작은 남자아이가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심장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전화기에서보다 더 늙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늙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비행, 피로, 온갖 걱정들, 그 모든 것이. 하지만 그 기쁨은 10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거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장난감은 사방에 널려 있고 옷가지들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으며 먹다 남은 패스트푸드 상자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오래된 음식 냄새와 단내 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잠시 서서 집안을 둘러보자 유진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요즘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서 엄마,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위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편한 실내복 차림에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저를 몇 초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 다른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시는 길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라든지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같은 말들. 하지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캐리어들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짐을 엄청 많이 가져오셨네요. 그러고는 등을 돌려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막 도착했잖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그날 저녁, 저는 자진해서 부엌으로 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통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음식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꺼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돼지고기 김치찜, 시금치나물, 모두 유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동안 지훈이는 제 주위를 맴돌며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찌개 냄비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한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오래 못 먹었을 것 같아서. 민준이는 찬장에서 식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 입에 잘 안 맞아서. 그러고는 몸을 돌려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애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아직 아프지는 않지만 불편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유진이네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저 멀리 먹구름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맑고 바람도 부드럽지만 마음속으로는 곧 비가 쏟아질 것을 아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비가 언제 내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디건을 걸치고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거실에서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아직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냐고 물으러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한 칸 더 내려서는 순간 제 발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장모님 오시면 일이 한결 수월해질 거라고.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제 막 오셨는데.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당신 엄마지. 누구 엄마야? 설마 남한테 맡길 거야? 사람 쓰면 한 달에 500만 원은 좋게 드는데 장모님 오시면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돈이 얼마나 절약되는데. 저는 난간을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세는 무슨? 당신 엄마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시거든. 그리고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 당신밖에 없는데 나중에 재산 다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왜인지 그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아주 불쾌한 감정이 천천히 가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은 아직 생각이 있구나.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남자들은 때로 여자보다 현실적이니까. 민준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해명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시간에 공원을 산책했지만 여긴 아직 어둡고 추워서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산음료, 소시지, 냉동식품, 버터, 치즈, 케이크, 온통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져 겨우 쌀, 조금과 달걀 몇 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끓이고 달걀말이를 좀 했습니다. 7시쯤 되자 유진이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딸은 죽 냄새를 맡더니 웃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다. 제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얼른 먹어. 딸은 자리에 앉아 금세 두 그릇을 비웠습니다.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즐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내려왔습니다. 죽을 보자마자 그 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빵은 없어요, 어머님?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한식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민준이는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냈습니다. 전 이런 거 잘 안 먹어서요. 말을 마친 그 애는 컵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쪽 음식에 익숙해져서 그래, 엄마,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보니 피곤한 게 아니라
무심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길을 가는 내내 제잘거렸습니다. 친구가 어떤 슈퍼히어로를 좋아하는지, 한국에도 공룡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착하게 굴면 할머니가 있을게. 아이는 몇 초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나 할머니 있는 거 좋아.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는 역시 아이입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이틀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잠시 쉬려는데 유진이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내려다보니 해야 할 일 목록이었습니다. 마트 장보기, 세탁물 맡기기, 지훈이 데려오기, 정원 정리, 저녁 식사 준비, 자동차 오일 교환. 저는 목록을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 일들은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엄마. 저는 딸을 보고 다시 종이를 보았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에이, 내 딸인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쉴 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은 지 5분도 안 돼서 민준이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마당 잔디는 왜 아직 안 깎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미처 못했다.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그것도 다 못하세요. 어머님? 그 말에 저는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저는 문득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장보고, 밥하고, 손주 데려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을 쓸고 닦고, 침대 시트를 갈고, 물건을 정리하고 거의 1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집에만 계시면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 애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준이가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유진이는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석 씨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식사는 하셨을까? 아직도 호수공원을 혼자 걷고 계실까? 저는 잠시 서 있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한국에 남겨두고 딸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를 필요로 한 것은 딸이 아니라 무급 가사도우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서늘하게 만든 것은 민준이의 태도가 아니라 유진이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석 씨의 문자였습니다. 단 몇 글자였습니다. 선자 씨, 거긴 춥지 않습니까?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석 씨가 보낸 짧은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자 씨, 거긴 춥지 않습니까? 정말 별것 아닌 몇 글자였는데 왜인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은 때로 아주 넓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의 짧은 안부 한마디가 마음을 녹여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누군가 조용히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처럼요. 저는 침대 머리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편에서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오래 보고 있으니 마음까지 시려왔습니다. 저는 지석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춥네요, 지석씨. 문자를 보낸 지 1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가실 때 캐리어에 감기약이랑 파스 좀 넣어드렸습니다. 잊지 말고 챙겨 쓰세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방구석에 있던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위에 있던 옷들을 걷어내자 바닥에 작은 파란색 파우치가 보였습니다.
안에는 감기약, 바르는 파스, 생강차 몇 봉지와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석 씨의 약간 기울어진 글씨체였습니다. 자식, 손주 돌보다 보면 자기 몸은 잊기 마련입니다. 부디 건강 챙기십시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제가 추울지 더울지, 허리가 아플지, 머리가 아플지 기억해주고 있는데 정작 바로 이 집 안에서 저는 그저 일하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 밤 잠을 설친 탓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거의 7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아침 안 됐어요?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늦잠을 잤네. 민준이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넘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될 만큼 심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방식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차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유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에이 엄마, 그냥 제가 할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좀 서둘러 주세요. 저 이따가 회의 있어요. 순간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매만지는 척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희생을 점차 의무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익숙함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거의 정해진 프로그램처럼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하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장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데려오고 씻기고 재우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싱크대에 손을 짚어야만 바로 설 수 있었고, 어떤 날은 걸레질을 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주저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슬프게 한 것은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피곤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알아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옷을 개다가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쇼핑 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어서 보니 아동복 몇 벌, 명품, 가방 하나, 화장품, 구두, 합계가 한국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두 사람 일은 괜찮니? 민준이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늘 똑같죠 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씀씀이가 좀 큰 것 같아서.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어머님?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유진이가 힘들다고 해서. 민준이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해요. 듣기에는 평범한 말이었지만 왜인지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알아서 잘할 수 있다면 왜 유진이는 울면서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을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왜 이렇게 돈은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걸까? 그 생각은 몇 초간 스쳐 지나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박선자 고객님, 이번 달 자동이체 금액일 3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300만 원이요? 상대방이 다시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네, 이전에 등록하신 해외주택 담보대출 상환금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유진이가 집을 살 때 재정 증명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잠시만 도움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만 잠깐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몇 달 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트 한가운데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큰 집, 새 차, 비싼 물건들, 그리고 민준이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든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었던 것은 나였을까? 그날 저녁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장모님 마음 약해서 살살 구슬리면 다 돼. 곧이어 다른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 좋겠다. 장모님이 스폰선이 편하겠네. 민준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멀었어. 큰 물고기는 천천히 낚아야지. 저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손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삐져나온 파 몇 가닥이 제 손의 미세한 떨림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떨린 것은 손이 아니라 제 심장이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차라리 면전에서 듣는 게 덜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우연히 듣게 되면 마치 작은 바늘이 천천히 몸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즉시 아프진 않지만 은근하게 점점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다 마침내 깨달았을 때는 상처가 이미 심장 깊숙이 자리 잡고 난 후입니다.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또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복받았네. 예쁜 아내, 돈 많은 장모님까지. 민준이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돈이 그냥 생기나 다 방법이 있는 거지.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특히 자식이래는 껌뻑 넘어가거든. 게다가 우리 장모님은 유진이를 목숨보다 더 아끼시니 유진이가 입만 열면 뭐든 다 돼.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쨍하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옆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득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으며 등도 예전처럼 꼿꼿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 박선자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땡볕과 비를 맞아가며 시멘트 먼지 속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딸을 키우는 사람,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면서도 한밤중에 아픈 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사람, 평생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 그런데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돈지갑처럼 계산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내의 웃음소리가 즉시 잦아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친구 만나서 좀 늦었네. 민준이는 저를 몇 초간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무언가 들었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미 알게 되었다면 굳이 바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지훈이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온 가족이 쇼핑을 가자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 제가 웃었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해서야 저는 민준이가 왜 쇼핑을 가자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애는 아이들 코너나 지훈이의 놀이공간으로 가지 않고
곧장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는 어떤 핸드백을 보더니 한참 동안 서서 구경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거 마음에 들어?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너무 비싸. 민준이는 가방을 들어 살펴보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쁘죠? 저는 쓱 훑어보았습니다. 가방 예쁘네.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가방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 유진이가 제 팔을 끌었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왜? 딸이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가방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울리네. 유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비싸서 엄두를 못 냈어.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얼만데? 한 700만 원 정도?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딸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무언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저를 보던 바로 그 눈빛. 예전에는 그 눈빛을 보면 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어젯밤 민준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유진이를 목숨보다 더 아끼시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그러고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뒤돌아보니 유진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지갑을 먼저 열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안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유진이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9시가 넘어 제가 지훈이를 재우러 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통장은 유진이가 한국에 있을 때 급한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쓰도록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열어보았습니다. 상점 이름은 낮에 갔던 바로 그 핸드백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 후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다른 제게 사달라고 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돈을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돈보다 더 아팠던 것은 딸이 물어볼 필요조차 딸아이가 손주를 돌봐달라며 저를 미국으로 불렀습니다. 손주를 씻기는데 아이가 제 코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날 밤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그해 58이었습니다. 당시 제 삶을 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저를 복 많은 여자라고 했을 겁니다. 20년도 더 전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 밤잠 설쳐가며 딸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나중에는 일산에서 꽤 이름난 한정식집을 열어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마침내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약간의 자산도 마련했죠. 제 딸 이름은 유진입니다. 유진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남편을 혹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목숨보다 딸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진이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텐마루에 앉아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진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땐 한 달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유진이가 전화해서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했을 땐 수화기를 붙들고 오후 내내 웃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했습니다. 사위 이름은 최서방, 민준입니다.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 솔직히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쌀밥에 간장만 비벼 먹으며 딸을 키울 만큼 가난해 봤으니까요.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을 때 눈도 함께 웃지만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입은 아주 활짝 예의 바르게 웃고 있었지만 눈은 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 식사하며 사위는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이렇게 일가를 이루신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저는 그저 웃으며 하늘이 도왔지라고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또 물었습니다. 따님은 유진이 하나뿐이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애는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유진이가 정말 좋겠네요. 왜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좀 거북했지만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며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자책했습니다. 딸도 다 컸으니 자기 인생이 있는 건데 엄마라고 평생 옆에 붙잡아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결혼 후 민준이와 유진이는 민준이의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 살았습니다. 처음 3년간은 유진이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오늘은 눈이 왔다, 새로 배운 요리를 해봤다 자랑하기도 하고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밥을 먹다가 전화벨이 울려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그 순간 제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렸고 당장이라도 나라가 딸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일도 바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유진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지훈이. 화상통화로 손주를 처음 본 날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뽀얀 피부에 동그랗고 큰 눈이 꼭 제 딸 어린 시절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당장 동네 금은방으로 달려가 작은 순금 팔찌를 사서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손주 사진을 손에 들고 밤새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친구들은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손주 때문에 넋이 나갔다며 웃었죠. 저는 늙으면 집안에 아이들 소리 나는 것만 바라게 되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태어난 후로 유진이의 전화는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육아 때문에 바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연말의 어느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막 잠자리에 들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진이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엄마,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가? 유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주러 오면 안 돼? 저는 허둥지둥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지금 사업 시작 단계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나는 일하면서 지훈이까지 돌보려니 너무 힘들어 엄마. 더는 못 버티겠어. 딸은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엄마, 딱 몇 달만이라도 와서 나 좀 도와줘. 제발. 저는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망설여졌습니다. 한국에는 가게도 있고 다니던 요가 교실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막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분 성함은 지석 씨.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죠. 우리 두 늙은이는 매일 아침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참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 날에는 죽 한 그릇을 사다 주시려고 5km가 넘는 길을 달려오기도 하셨죠.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책상 위에 놓인 지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유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쉬고 웃었습니다. 엄마라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알겠다. 엄마가 갈게. 그 말을 듣자마자 유진이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날 제일 사랑하는 거 알아.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될 줄은. 사흘 후 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요가 교실도 취소하고 지석 씨와의 약속도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다 오실 겁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몇 달쯤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늙어서 주책이라며 웃었지만 그분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분의 눈빛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으로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 자신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비행기는 한밤중에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발 아래 점점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기쁨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손주를 만나고 딸과 함께 지내고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지낼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혼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 노년도 마침내 단란한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비행의 끝에는 잔인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제가 눈물이 모두 마른 텅 빈 눈과 뼛속까지 시린 마음을 안고 그곳을 한밤중에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16시간의 비행은 정말 길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와 앉아있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 복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는 내내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제가 직접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가 아장아장 달려와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모습,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 딸아이가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엄마가 오시니 살 것 같아요 라며 웃는 모습, 오후에는 유모차를 밀며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그런 소박한 상상만으로도 비행 내내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나가던 승무원이 허리를 숙여 필요하신 것 있으세요? 손님? 하고 물을 정도였죠. 저는 화들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마 제가 아주 즐거운 생각을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자가 이 나이까지 살고 나면 돈이 많고 적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 곁에서 엄마 하는 소리 한 번 더 듣고 자식과 손주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비행기는 오후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잿빛이었고 낮은 구름 덩어리들이 땅을 짓누르는 듯해 어딘가 스산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딸과 손주를 만날 생각에 마음만 급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캐리어 3개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온갖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질 좋은 멸치, 건오징어, 표고버섯, 홍삼, 손주옷, 장난감, 과자, 심지어 유진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제가 담근 장아찌까지 몇 통이나 챙겨왔습니다. 밖에서 10분 가까이 기다려서야 유진이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딸을 힘껏 안았습니다. 안고 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딸은 너무 말라 있었고 얼굴은 푸석했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우리 딸? 딸이 웃었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유진이의 눈빛이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왔어, 엄마.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가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왔는데 바쁘다니.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에이, 젊은 사람들은 일이 중요하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스스로 캐리어 2개를 끌고 유진이가 하나를 끌었습니다. 딸은 걸으면서 회사 일이며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곳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차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조금 놀랐습니다. 꽤 좋은 외제차였습니다. 지난번에 통화할 때 유진이는 부부의 형편이 아주 어렵다고 했었는데 저는 차를 보며 물었습니다. 차 바꿨니? 유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할부로 산 거야, 엄마.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집들은 듬성듬성했고
가로수는 끝없이 이어졌으며 갈수록 한적해졌습니다. 마침내 차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꽤 넓은 2층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은 제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이 집 전세니? 유진이가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샀어. 저는 놀랐습니다. 샀다고? 딸이 웃었습니다. 민준 씨가 월세 내는 거나 할부금 내는 거나 비슷하다고 그냥 사자고 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살 정도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지? 하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작은 남자아이가 뛰쳐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심장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전화기에서보다 더 늙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늙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비행, 피로, 온갖 걱정들, 그 모든 것이. 하지만 그 기쁨은 10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거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장난감은 사방에 널려 있고 옷가지들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으며 먹다 남은 패스트푸드 상자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오래된 음식 냄새와 단내 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잠시 서서 집안을 둘러보자 유진이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요즘 우리 둘 다 너무 바빠서 엄마,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위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편한 실내복 차림에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저를 몇 초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 다른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시는 길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라든지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같은 말들. 하지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캐리어들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짐을 엄청 많이 가져오셨네요. 그러고는 등을 돌려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초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막 도착했잖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그날 저녁, 저는 자진해서 부엌으로 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통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음식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꺼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돼지고기 김치찜, 시금치 나물, 모두 유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동안 지훈이는 제 주위를 맴돌며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찌개 냄비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한식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오래 못 먹었을 것 같아서. 민준이는 찬장에서 식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 입에 잘 안 맞아서. 그러고는 몸을 돌려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애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아직 아프지는 않지만 불편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유진이네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저 멀리 먹구름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맑고 바람도 부드럽지만 마음속으로는 곧 비가 쏟아질 것을 아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비가 언제 내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디건을 걸치고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거실에서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와 유진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아직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냐고 물으러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한 칸 더 내려서는 순간 제 발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장모님 오시면 일이 한결 수월해질 거라고. 유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제 막 오셨는데.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당신 엄마지. 누구 엄마야? 설마 남한테 맡길 거야? 사람 쓰면 한 달에 500만 원은 좋게 드는데 장모님 오시면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돈이 얼마나 절약되는데. 저는 난간을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세는 무슨? 당신 엄마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시거든. 그리고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 당신밖에 없는데 나중에 재산 다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왜인지 그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아주 불쾌한 감정이 천천히 가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은 아직 생각이 있구나.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남자들은 때로 여자보다 현실적이니까. 민준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해명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시간에 공원을 산책했지만 여긴 아직 어둡고 추워서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훑어보고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산음료, 소시지, 냉동식품, 버터, 치즈, 케이크, 온통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져 겨우 쌀, 조금과 달걀 몇 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끓이고 달걀말이를 좀 했습니다. 7시쯤 되자 유진이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딸은 죽 냄새를 맡더니 웃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다. 제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얼른 먹어. 다른 자리에 앉아 금세 두 그릇을 비웠습니다. 자식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즐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가 내려왔습니다. 죽을 보자마자 그 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빵은 없어요, 어머님?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한식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민준이는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냈습니다. 전 이런 거 잘 안 먹어서요. 말을 마친 그 애는 컵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진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가 이쪽 음식에 익숙해져서 그래, 엄마,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보니 피곤한 게 아니라 무심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길을 가는 내내 제잘거렸습니다. 친구가 어떤 슈퍼히어로를 좋아하는지, 한국에도 공룡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착하게 굴면 할머니가 있을게. 아이는 몇 초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나 할머니 있는 거 좋아.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는 역시 아이입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이틀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잠시 쉬려는데 유진이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내려다보니 해야 할 일 목록이었습니다. 마트 장보기, 세탁물 맡기기, 지훈이 데려오기, 정원 정리, 저녁 식사 준비, 자동차 오일 교환. 저는 목록을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이 일들은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엄마. 저는 딸을 보고 다시 종이를 보았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에이, 내 딸인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쉴 새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은 지 5분도 안 돼서 민준이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애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마당 잔디는 왜 아직 안 깎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미처 못했다.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그것도 다 못하세요. 어머님? 그 말에 저는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저는 문득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무엇을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장보고, 밥하고, 손주 데려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을 쓸고 닦고, 침대 시트를 갈고, 물건을 정리하고 거의 1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집에만 계시면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 애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을 지나가는데 민준이가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유진이는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지석 씨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식사는 하셨을까? 아직도 호수공원을 혼자 걷고 계실까? 저는 잠시 서 있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한국에 남겨두고 딸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저를 필요로 한 것은 딸이 아니라 무급 가사도우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서늘하게 만든 것은 민준이의 태도가 아니라 유진이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석 씨의 문자였습니다. 단 몇 글자였습니다. 선자 씨, 거긴 춥지 않습니까?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석 씨가 보낸 짧은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자 씨, 거긴 춥지 않습니까? 정말 별것 아닌 몇 글자였는데 왜인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은 때로 아주 넓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의 짧은 안부 한마디가 마음을 녹여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누군가 조용히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처럼요. 저는 침대 머리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편에서는 노란 가로등 불빛이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오래 보고 있으니 마음까지 시려왔습니다. 저는 지석 씨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춥네요, 지석 씨. 문자를 보낸 지 1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 가실 때 캐리어에 감기약이랑 파스 좀 넣어드렸습니다. 잊지 말고 챙겨 쓰세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방구석에 있던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위에 있던 옷들을 걷어내자 바닥에 작은 파란색 파우치가 보였습니다. 안에는 감기약, 바르는 파스, 생강차 몇 봉지와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지석 씨의 약간 기울어진 글씨체였습니다. 자식, 손주 돌보다 보면 자기 몸은 잊기 마련입니다. 부디 건강 챙기십시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제가 추울지 더울지, 허리가 아플지, 머리가 아플지 기억해주고 있는데 정작 바로 이 집 안에서
저는 그저 일하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날 밤 잠을 설친 탓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거의 7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거실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아침 안 됐어요?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늦잠을 잤네. 민준이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넘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될 만큼 심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방식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차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유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에이 엄마, 그냥 제가 할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이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좀 서둘러 주세요. 저 이따가 회의 있어요. 순간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유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매만지는 척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희생을 점차 의무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익숙함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거의 정해진 프로그램처럼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하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장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 데려오고 씻기고 재우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 싱크대에 손을 짚어야만 바로 설 수 있었고, 어떤 날은 걸레질을 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주저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슬프게 한 것은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피곤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알아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옷을 개다가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쇼핑 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어서 보니 아동복 몇 벌, 명품, 가방 하나, 화장품, 구두, 합계가 한국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두 사람 일은 괜찮니? 민준이가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늘 똑같죠 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씀씀이가 좀 큰 것 같아서.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어머님?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유진이가 힘들다고 해서. 민준이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해요. 듣기에는 평범한 말이었지만 왜인지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알아서 잘할 수 있다면 왜 유진이는 울면서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을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왜 이렇게 돈은 아무렇지 않게 쓰는 걸까? 그 생각은 몇 초간 스쳐 지나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박선자 고객님, 이번 달 자동이체 금액일 3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300만 원이요? 상대방이 다시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네, 이전에 등록하신 해외주택 담보대출 상환금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유진이가 집을 살 때 재정증명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잠시만 도움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만 잠깐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몇 달 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트 한가운데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큰 집, 새 차, 비싼 물건들, 그리고
민준이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든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었던 것은 나였을까? 그날 저녁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장모님 마음 약해서 살살 구슬리면 다 돼. 곧이어 다른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야, 좋겠다. 장모님이 스폰선이 편하겠네. 민준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멀었어. 큰 물고기는 천천히 낚아야지. 저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손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삐져나온 파 몇 가닥이 제 손의 미세한 떨림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떨린 것은 손이 아니라 제 심장이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차라리 면전에서 듣는 게 덜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우연히 듣게 되면 마치 작은 바늘이 천천히 몸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즉시 아프진 않지만 은근하게 점점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다 마침내 깨달았을 때는 상처가 이미 심장 깊숙이 자리 잡고 난 후입니다.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또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복받았네. 예쁜 아내, 돈 많은 장모님까지. 민준이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돈이 그냥 생기나 다 방법이 있는 거지. 나이 드신 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특히 자식이래는 껌뻑 넘어가거든. 게다가 우리 장모님은 유진이를 목숨보다 더 아끼시니 유진이가 입만 열면 뭐든 다 돼.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쨍하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옆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득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으며 등도 예전처럼 꼿꼿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 박선자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땡볕과 비를 맞아가며 시멘트 먼지 속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딸을 키우는 사람.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면서도 한밤중에 아픈 딸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사람. 평생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 그런데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돈지갑처럼 계산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내의 웃음소리가 즉시 잦아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친구 만나서 좀 늦었네. 민준이는 저를 몇 초간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무언가 들었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미 알게 되었다면 굳이 바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지훈이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은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온 가족이 쇼핑을 가자고 했습니다.